IMF가 환율 이상 징후를 경고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환율에 있어서 뭔가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포착을 해냈고, 결국 달러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에 그게 상당 부분 세계 경제에 또 우리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하고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원화의 가치는 더 떨어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2의 플라자 합의라고 트렌드를 제시했습니다. 그 제2의 플라자 합의에는 맨 오른쪽에 있는 미란 보고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어요. 우리 세계 경제가 경제 위기를 경험했었던 게 정확히 4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는 3.2% 성장으로 종전 3.6, 3.5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장기 저성장 고착화될 것이다. 2030년에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1%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IMF의 5년 후 미래입니다. IMF 총재가 표현한 닷컴 버블 사태와 유사하다라는 이 표현하에서 어떤 종류의 트리거가 발생해서 언제든지 트리거가 되어서 자본시장이 크게 조정될 수는 있다. IMF가 4번의 세계 경제나 주요국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마지막 경고를 던진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12월이죠. 1년이 훌쩍 지나는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면 또 내년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될 텐데, 그 내년에 대한 설계, 계획,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2026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경기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실물 경제의 흐름과 자본시장의 흐름은 전혀 다른데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은 실물 경제의 흐름부터 먼저 진단하셔야 된다. 실물 경제를 진단하고, 그리고 자본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경제가 운영되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기구나 경제연구기관들이 한국 경제를 전망할 때, 각국의 경제를 전망할 때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한 전제를 까는데, 그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한 전제를 IMF의 전망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IMF 경제 전망 보고서에 기초해서 여러 영상들을 공유해 드렸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면서 모아보기 형태로 IMF의 경제 전망, IMF는 어떻게 세계 경제를, 한국 경제를, 또 환율과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께 모아보기 형태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니까 좀 참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기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IMF가 환율 이상 징후를 경고했습니다. IMF가 점검을 하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환율에 있어서 뭔가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포착을 해냈고, 결국 달러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에 그게 상당 부분 세계 경제에 또 우리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하고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2025년, 2026년 매번 경제전망서를 내면서 세계 경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현안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제전망을 쓰면서도 항상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을 베이스로,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 IMF 경제전망 보고서가 이번 10월에 발간이 됐고, 이 경제전망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유독 이 환율의 이상 신호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대주제가 세계 경제가 in flux, prospect, remain dim.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고는 있는데 상당히 불확실한, 어두컴컴한, 잘 보이지 않는, 안개가 잔뜩 낀 그런 모습인 것 같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모습이다. 경제가 좀
그래도 흘러가는 모습인데 꽉 막힌 듯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안기가 자욱한 모습이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불확실성은 바로 관세 전쟁에 관한 불확실성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려다가 부과하지 않으려다가 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듯 하다가 격화되지 않는 듯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중 무역 갈등의 소재는 아마도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대주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금 더 격화되는 양상이다가 완화되는 양상이다가 그럴 때마다 격화될 때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는 거고 완화될 때 다시 꿈틀꿈틀 올라오는 양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그런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 줄에 매달려서 여전히 이 관세 전쟁 놀이를 하고 있으니 아직까지 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IMF가 진단한 이 환율 전쟁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그때의 달러 인덱스는 어때요? 우상향하죠. 검정색 그래프가 우상향하죠. 그런데 지금 2025년 들어서 이 관세 전쟁이 시작된 이 구간에는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자, 2018, 19, 20년 동안에는 달러의 강세화가 있었는데 2025년 지금의 관세 전쟁 구간에는 달러의 약세화가 있다. 물론 이쯤에서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니 달러가 흔들리고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달러의 약세화가 진전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게 치솟은 채로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제가 여러 번 이미 채널에서 분석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원화의 가치는 더 떨어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단 오늘은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면 2018년 당시의 환율과 2025년 지금의 환율, 그러니까 트럼프 1.0 시대와 2.0 시대 환율의 모습이 다르다. 달러 인덱스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게 포커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번 IMF 경제전망 보고서의 핵심이 되는 장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천천히 조곤조곤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점선이요.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2018년 당시는 파란색, 점선이 올라가고 있다. 뭐예요? 점진적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근데 점진적으로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실선, 파란색을 보세요. 환율,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현재 관세 전쟁은 더 본격적으로 단기간 안에 시작됐는데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점선. 근데 실선, 환율,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다.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자,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2018년 당시에는 관세가 부과될 때 중국이나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율로서 대응을 한 거예요. 이걸 트레이드 오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예를 들어서 관세율이 20% 부과되더라도 위안화 가치를 20% 절하시키면 그 관세를 완전히 무마시키는 거예요. 관세의 영향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환율을 도입했다.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렸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은 그걸 이미 알고 트럼프 2.0 시대의 관세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환율을, 그러니까 위안화 절하의 노력을 하지 않도록 혹은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의 통화 가치를 절하시키는 그런 노력으로서 관세 전쟁을 무마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달러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대미 수출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대미 수출이 어때요? 줄죠. 파랑색. 근데 일본의 대세계 수출은 어때요? 안 줄죠.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 수출은 줄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수출은 줄지 않는다. 이 얘기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관세를 부과시켰는데 달러의 가치를 약세화함으로써 달러를 약세화를 유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일본 입장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품의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한다면 환율 전쟁을 이미 같이 단행했었던 2018년에는 관세율을 올려도 달러 가치를 상대적으로 올려놓음으로써 가격을 떨어뜨려서 수출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2025년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역시 그것을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한 거죠. 달러 가치를 동시에 떨어뜨림으로써 일본 입장에서 미국의 수출을 그대로 하려면 가격을 떨어뜨려야만 하는 상황이 놓인 것이다. 그러면 마치 이런 겁니다. 관세는 누가 부과해요? 미국의 수입업자가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수입업자가 부과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수출업자한테 전가시키겠죠. 너 가격 떨어뜨려서 수출해. 그래야 내가 이 미국 시장에 공급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수출업자는 가격을 떨어뜨려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유도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공식은 통하지 않죠. 가격을 떨어뜨려서 수출하는 것은 공식이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수출업체들이 수출하지 말고 미국의 제조기지를 옮겨라 라는 압박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관세 전쟁이 시작된 다음 환율 전쟁이 같이 맞물리는데 그 환율 전쟁은 다른 말로 약달러화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달러화 함으로써 관세 전쟁만으로는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옮기도록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달러화를 동시에 만든다면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옮기는데 성공할 수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계 많은 국가들이 원래 미국은 Manufacturing Nation, 제조 강국이었는데 너네들이 우리 제조 강국의 지위를 다 뺏어가고 이제 조립 국가가 돼버렸다. 다시 제조 강국으로 만들어달라. 그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가 아니겠습니까? 그 마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마스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으로 제조기지 자체를 옮겨라. 그렇게 옮기기 위해서는 환율 전쟁이 가미가 돼야 된다. 관세 전쟁만으로는 안 통한다. 결과적으로 밸류 체인을 옮기도록 하기 위한 관세 전쟁, 다음 환율 전쟁이 맞물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달러를 유도함으로써 많은 세계 주요국들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옮기는 게 낫겠구나. 계속 달러의 약세화가 진전되고 있는데 이 관세 전쟁과 함께 약달러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으니 미국으로 수출하기보다는 미국의 제조기지를 두는 게 유리하겠다. 그리고 기왕이면 미국에서 생산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게 유리하겠다. 약달러니까요. 약달러 상황에서는 미국에서 제조해서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게 유리해지죠. 결과적으로 관세 전쟁과 함께 약달러를 만든 환율 전쟁을 야기한 궁극적인 진짜 배경은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옮기기 위한 바로 방향성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을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께 연초부터 설명을 드렸죠. 이게 바로 환율 전쟁인 것이고 이 환율 전쟁은 이미부터 계획된 것이다. 바로 미란 보고서라고 알려져 있는 지금은 이제 마이런이라고 발음하기로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런에 이미 계획된 약달러인 것이다. 제가 이미 2026년 경제전망서에 보시면 네 번째 트렌드로서 62페이지를 열어보세요. 제2의 플라자 합의라고 트렌드를 제시했습니다. 그 제2의 플라자 합의에는 맨 오른쪽에 있는 미란 보고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이 미란 보고서, 마이란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그때 2018년 당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높게 부과하기 시작하니까 중국 입장에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관세율이 올라가도 또 위안화 가치를 관세가 20% 올라가도 위안화 가치를 20% 절하해버리면 아무 영향이 없게 만들어지면서 굳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품의 가격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수출을 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대응 전략이었다. 그러니까 마이로는 이 부분을 지목하면서 안 된다. 관세 전쟁만으로는 안 되고 환율 전쟁을 같이 맞물려야 된다라고 계획한 것이죠. 실제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미 즉시 분석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한미 간의 재무당국 간 환율 정책 합의를 이미 발표했어요. 물론 그때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 환율 정책 합의 발표문은 미국에도 우리나라에도 공식적으로 조인 스테인먼트가 다 올라갔는데 이 조인 스테인먼트 내용을 보면 사실 외환시장 개입 안 하겠다 뻔한 내용들이에요. 원래 외환시장 개입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환 상황을 미국에게 알려주겠다. 그거 이미 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이미 하고 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할 것뿐이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제 평가를 드렸죠. 근데 제2의 플라자 합의는 뭐냐? 지금 이 담겨있는 조인 스테인먼트 N은 그냥 우리가 제2 플라자 합의 성격으로서 담고자 하는 언더 더 테이블 밑에서 이루어졌던 물 밑에서 이야기 나눴던 그 얘기들은 전혀 안 담겨 있는 거죠. 언더 더 테이블 위에서 뭐 카메라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논의만 담겨 있는 것이고 사실 물 밑에서는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1985년 일본이 겪었던 그 똑같은 플라자 합의가 아니에요. 공식석상에서 공공연하게 사진도 같이 찍어가면서 이렇게 엔화 가치를 2배로 끌어올리기로 하자 이런 약속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이 이 시장 경제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니까 다른 나라들한테 외환시장 개입하지 말라고 하면서 직접 개입하는 행보를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런 통화협정은 아니다. 그러면 1985년 당시 플라자 합의는 다자간 접근에 공개적인 또 국제정책 공조를 통한 달러 약세화를 유도했었던 방식이다. 근데 이런 방법이 아니고요. 제2의 플라자 합의는 일방적 접근. 예를 들면 한국 너네 외환보유고를 이만큼 달러로 쓰고 있지? 그 외환보유고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 좀 부과해. 그리고 금 비축 규모는 좀 축소하고 우리 미국이 발행하는 외채를 좀 많이 매입해줘. 이런 종류로 결과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도록 하는 그런 통화협정을 물밑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바로 일방적 접근, 이 후자에 해당되는 이런 양상이 제2의 플라자 합의인 것이고 그게 2026년 경제전망서에 담겨있는 제2의 플라자 합의 내용인 겁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환율협정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약달러화가 현재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결국 관세 전쟁에 있어서 승부수를 보기 위해서 궁극적인 관세 전쟁의 목적인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옮기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환율 전쟁도 동시에 전개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트럼프 행정부가 궁극적으로 유도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5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원할까요? 2026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길 원할 거예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공화당이 지게 되면 당장 레임덕이 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굉장히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레임덕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의 승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이 공화당의 정권 유지가 가능해요. 바로 그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미국 3억 5천만 국민이 원하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그것을 들어줄 거예요.
들어주는 게 뭘까요? 바로 자산 가치 상승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자산 가치가 상승할까?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 미국 국채 매입세가 약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그토록 금리 인하에 적극적이었던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왜 2025년 내내 금리 인하하지 않느냐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압박을 취했고 결과적으로 9월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을 기점으로 그 앞단까지는 다른 나라들이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했었습니다. 미국은 올해 들어 한 번도 인하하지 않았었으니까요. 근데 9월 FOMC 회의를 기점으로 보세요. 영국, 캐나다, 스위스, 유로존, 스웨덴 다른 나라들이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9월을 기점으로는 다른 나라들은 이미 중립금리에 거의 도달했어요. 추가 금리 인하가 이제 9월 이후로는 더 없어 보여요. 근데 미국은 10월에 금리 인하, 12월에 금리 인하, 또 2026년이 되면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5월이면 끝나요. 그러면 차기 연준 의장은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할 만한 사람을 당연히 연준 의장으로 트럼프가 위촉을 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2025년은 다른 나라들이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했지만 2026년은 다른 나라들보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강하게 전개된다. 금리가 떨어진다면 그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달러화의 약세를 추가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다 결과적으로 유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또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이미 OBBBA법 통과시키고 그리고 부채 한도를 끌어올린 다음에 국채를 발행하면서 유동성을 막 공급합니다. 파월도 그런 얘기했죠. 양적 긴축을 종료할 시점이 왔다. 이것도 유동성 공급입니다. 완화적으로 통화 정책을 완전히 전환하고 확장적으로 재정 정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중간 선거를 위해서. 그럼 유동성을 막 공급하고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돈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금의 양은 그대로인데 돈의 양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양이 많아져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게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의 개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 가격 치솟죠? S&P 500 주가 치솟죠? 집 가격도 오르죠? 근데 뭐만 떨어져요? 미국 달러화의 구매력만 떨어집니다. 달러화의 가치만 쪼그라드는 거예요. 사실 금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더 많은 돈을 주고 금을 바꾸는 것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주식을 바꾸는 것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설명드린 것이 바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예요. 실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돈을 가지고 주식을 바꾼다. 108% 상승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금을 가지고 주식을 바꾼다.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이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주식을 살까? 무엇을 가지고 어떤 자산과 바꿀까? 무엇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살까를 고민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돈을 가지고 이런 자산을 바꾸는 행위가 있으니 뭐를 떨어뜨리자?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자. 그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트럼프 당선일 당일 트럼프 2.0이라는 책을 발간했죠. 그랬다는 얘기는 트럼프 2.0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했던 것이겠죠. 근데 왜 그렇게 단언했을까요? 제가 트럼프 2.0서를 저 혼자 쓴 것도 아니고 제가 오태민 교수님, 박정호 교수님, 박세익 대표님께 다 얘기를 했고 설득을 시켰겠죠. 그래서 같이 쓰자. 트럼프 2.0 시대가 반드시 온다. 그 근거가 뭐였을까요? 제가 설득시켰던 근거가 뭐였을까요? 바이든 행정부는 3년 연속 실질 소득이 감소한 국면이었다.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죠? 막대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실질 소득 중에서도
이자 지출이 많아졌죠. 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금리도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가처분 소득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는데 소득만 쪼그라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쟁은 시작됐는데 멈춰 세우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런 정국에서는 정권이 유지되기 어렵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그걸 파고들면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나는 전쟁을 멈추겠다. 나는 인플레를 멈추겠다. 나는 금리를 내리겠다. 지금 그 이행하는 과정인 겁니다. 중간선거를 겨냥한 것이에요. 결국 트럼프는 이 목적대로 될지 안 될지, 중간선거가 공화당의 승리로 될지 안 될지 그건 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뭐겠습니까?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자. 그러면 주가 오르고 금 가격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 오르고 집 가격 오르고 다 오른다. 그러면 3억 5천만 유권자들이 다 부자가 된다. 물가는 물가대로 떨어뜨리고 금리는 금리대로 떨어뜨리고 자산 가치는 오르게 만든다. 그게 트럼프의 전략 아닌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결국 이 환율 전쟁은 단순히 미국으로 제조 기지를 옮겨서 미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미국의 신산업을 다 도모하는 어쩌면 산업 패권 경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산업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유권자들한테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를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 유권자들에게 초콜릿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죠. 비싼 초콜릿을. 금으로 된 초콜릿을 하나씩 선물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방식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계획하고 이행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IMF가 어떻게 세계 경제를 바라보고 있을까? 특히 여러분들이 단기 경제, 그러니까 25년 하반기, 26년 경제의 모습도 궁금하시겠지만 2030년, 약 5년 후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IMF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다만 전제 약간 국정감사 중에 진행 발언 하잖아요. 진행 발언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IMF 맨날 틀리지 않습니까? 뭐 IMF 경제 전망 맨날 틀리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제가 IMF를 뭐 이렇게 지지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변호하는 그런 게 아니라 IMF, OECD, 월드뱅크 각 국제기구들의 경제 전망, 또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KDI의 경제 전망, 또 제가 있었던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제 전망, 그 모든 경제 전망은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전문가들을 만나서, 전문가 집단을 만나서, 예를 들어 다음 주에도 제가 한국은행에 가는데 전문가 집단에 가서 경제 전망을 강의하면 그게 맞냐 틀리냐를 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재미있게도 제가 이 대중서를 발간하고 대중분들과 만나다 보니까 그거 맨날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맨날 틀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맨날 발간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은 저는 경제전망서를 1년에 한 번 발간하고 있고 IMF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4번 발간하고 있는데 어떻게 맨날 틀립니까? 4번 틀리는 거죠. 틀려도.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 경제전망을 실제 하는 사람들, 경제전망의 정의가 뭐예요? 내년 경제성장률이 몇일까를 논하는 거예요. 그게 경제전망이에요. 만약에 내년 경제성장률이 몇이다 라고 제안하지 않으면 그건 경제전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유일한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제한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부산 연산동님을 만나러 가요. 우리 구독자님. 그러면 제가 아무 말 없이 불쑥 출발해서 도착해서 나 왔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몇 날 몇 시에 만납시다 약속하고 그리고 출발할 때 지금 출발합니다. 그리고 내비를 찍어보니까 정확히 오후 5시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을 안내하는 게 맞아요.
안내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5시에 꼭 도착하는 게 중요해요? 5시에 도착할지 말지가 중요해요? 아니면 5시에 도착할 것 같다고 안내해 주는 게 중요해요? 안내해 주는 게 중요하죠. 물론 가는 도중에 경부고속도로에서 무슨 꽉 막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려서 좀 충분히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러면 바뀐 도착 시간 5시가 아니라 6시에 도착할 것 같아요. 5시가 아니라 4시 반에 도착할 것 같아요. 바뀐 도착 시간을 정정해서 다시 알려주는 게 맞아요. 그게 맞죠. 그게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래야 부산에서 저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당연히 그 시간에 맞춰서 자기 일을 더 한다든가 그 시간에 맞춰서 서둘러 오지 않아도 된다든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 전망은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조망해보고 그러면 그 가정하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하는 것이고 다만 중간중간에 다른 변수들이 등장해서 이 전망치가 수정된다면 또 수정된 전망치 하에 또 대응 전략을 다시 리밸런싱하는 이런 것이 적절한 것이죠.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전망 맞다 틀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망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는 사람으로서 또 25년 경제전망서, 2026년 경제전망서, 2050년 경제전망서까지 발간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경제를 전망하되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제는 IMF의 전망치를 전제로 한다. 저뿐만 아니라 국내외 200여 개 나라의 모든 경제 전망 기구들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IMF의 전망치로 전제로 깐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초록색과 검정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지난 25년 7월에는 세계 경제가 25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25년 10월 말 들어서 이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했단 말이에요. 이 상향 조정한 거 한 가지 주목해 주시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25년 10월에 IMF가 세계 경제를 전망하기를 세계 경제는 3.6, 3.5, 3.3, 3.2, 3.1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전망한 것. 이 2가지 포인트를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포인트부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24년 말, 또 25년 4월, 25년 7월, 그리고 25년 10월 파랑색,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 이 관세에 대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에 대한 전제가 달라지죠. 전제가 바뀌는 거예요. 전제가 달라지면 결국 무역 증가율의 전망치가 달라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비교를 한다면 노란색과 초록색을 비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파란색과도 비교하겠습니다. 파란색,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단계에는 세계 관세율이 낮았었어요. 세계 관세율, 중국 관세율, 튀르키예 관세율이 낮았었습니다. 근데 25년 4월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례를 이렇게 들면서 상호 관세를 발표하죠. 그때는 완전히 세상이 얼어붙죠. 빨간색이 치솟습니다. 그죠? 세계 관세율이 치솟아요. 그러다가 7월 들어서 그거보다는 아니네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과거보다는 아니네. 4월 달까지만 해도 관세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세계 경제를 짓누르다 했는데 그 짓누르다시피 했던 그 기운이 지나고 나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 그 충격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 하면서 3.0까지는 아니고 3.2% 성장하겠구나.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대세계 관세율을 도입하는 과정 보시면 실제 관세율이 25년 4월, 5월 동안에 Effective Tariff Rate, 실효 관세율이 치솟았었죠.
근데 실제 25년 7, 8, 9월 이렇게 들어서면서 6, 7, 8월 들어서면서 관세율의 레벨이 그거보다는 떨어지죠. 그거보다는 떨어지지만 25년이 시작되기 전 단계, 25년 1월과 비교하면 올라가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25년 4월 그 지점이 주가도 세계 모든 주식시장에 바닥을 찍었었던 게 관세에 따른 공포감이 집중됐었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높은 관세율까지는 아니네 하는 판단, 이게 결국 세계의 교역, 세계의 생산 이런 것들을 그 정도까지 줄어들지는 않게 만들구나 하면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배경이 됩니다. 역시 불확실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봐도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파란색 치솟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TPU, 이게 트레이드 팔러시거든요.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4월에 정점을 찍고 떨어져요. 그리고 EPU, 이게 소위 말하는 이코노믹 팔러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경우도 그 지점에 고점을 찍고 떨어져요. 바로 이런 것처럼 그 불확실성도 지난 4월, 5월 지점보다는 확실히 내려간다 하면서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 바로 저성장 고착화의 배경을 정리해 봐야 됩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IMF뿐만 아니라 OECD도 월드뱅크도 세계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국면이길래 저성장 국면으로 고착화되는가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먼저 소비자의 컨피던스, 소비자 신뢰도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레벨 다운돼서 올라갈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가 빠르게 진작되기 어렵다. 역시 비즈니스 컨피던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의 신뢰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움직임조차 얼어붙은 거예요. 25년 들어서 꽝꽝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계의 소비, 기업의 생산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과정이니까 저성장 고착화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실제 그 아웃풋 그리고 수출 수입, 그러니까 수입액을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수입액을 본다는 것은 세계 경제의 수출액을 보는 거랑 매 한 가지니까 어쨌든 이 관세 전쟁의 효과로 이 아웃풋이 급격히 2분기 만에 급감했다가 그거보다는 올라가는 양상이겠지만 어쨌든 0을 기점으로 해서 기존 상태로 돌아가지는 못한다. 과거의 생산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못한다. 과거의 고성장보다는 저성장 레벨로 안착된다. 저성장 고착화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25년, 26년 단기간의 경제 전망을 확인했다면 이제 2030년의 미래까지 장기간에 걸친 미래, 5년 후 미래를 IMF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 중에 정말 열혈 구독자 한 분이 임무원료 피류군우라는 아이디를 또 쓰고 계신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한자 성어입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일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데서 일이 터진다, 문제가 발생한다 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싹을 틔우기 위해서 물을 죽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먼 미래에 하나의 사과나무가 돼서 내가 아닐지라도 나의 자식들이, 나의 후대가 그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 열매를 따지 않겠는가 하는 먼 미래를 위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5년 후 미래 우리 한번 같이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토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인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저성장 고착화인 것이지 실물 경제가 저성장이라는 것이지 자산시장, 자본시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지난주에 소개됐던 215화 경익남을 안 보신 분은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때도 강조했고 오늘도 강조하겠지만 실물 경제가 이렇게 저성장 고착화될수록 되면 될수록 저금리를 도입할 수밖에 없고 경기가 이렇게 악화되니까 저성장화되니까 재정정책도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다 뭐예요?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이 공급되다 보니까 소위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디베이스먼트 효과, 지난주 제가 강조했던 게 디베이스먼트 이펙트죠.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발생하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가치, 자본가치가 끌어올라가는 겁니다. 반드시 지난주 영상도 같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 경제위기 아닙니다. 두 번째,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내려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물 경제가 저성장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 세계 경제가 경제위기를 경험했었던 게 정확히 4번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는 3.2% 성장으로 종전 3.6, 3.5에서 내려왔습니다. 평년 성장률이 3.7% 정도가 되는데 그 3.7%를 채 밑돌고 있어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저성장 고착화죠. 이렇게 장기 저성장 고착화될 것이다. 2030년에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1%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IMF의 5년 후 미래입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될 것이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할 수 있겠는데요. 2024년 당시 보시면 2024년에 성장률이 수평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들이 각각의 나라입니다. 근데 2024년에 성장률이 있고 세로축이 뭐예요? 2030년 성장률이 제시된 거예요. 자, 그러면 2024년 성장률과 2030년 성장률을 놓고 비교했을 때 45도선 위에 있으면 과거보다 5년 후가 더 고성장인 것이고 반대로 이게 45도선 밑에 있다면 과거보다 덜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특히 경제 규모가 큰 나라, 이 나라를 점을 찍었는데 그 점 중에서 유독 큰 나라, 경제 규모, 사이즈가 큰 나라를 점을 크게 그린 거예요. 근데 경제 대국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예, 45도선 밑에 있죠. 그러니까 24년 당시의 성장률보다 24년 경제 성장률보다 5년이 지난 2030년의 성장률이 낮아져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바로 그런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먼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근데 세계 주요국 20대 국가 쭉 나열해 보면 G20도 작년, 올해, 내년 저성장 고착화돼요. 또 세계 경제 성장률도 작년, 올해, 내년 저성장 고착화돼요. 이건 OECD의 전망인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성장 고착화되지만 유독 나름의 고성장세를 유지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죠. 이런 것들이 주목됩니다. 근데 G20 국가 중에 기존의 유러피언 선진국들은 저성장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게 기본적인 뷰입니다. 그러면 보신다면 2025년 올해 세계 주요국들 제가 경제 규모별로 1위부터 15위까지 쭉 나열했습니다. 보시는 건 16위인가요? 까지 나열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GDP가 독보적으로 1위고요. 중국의 GDP가 2위입니다. 근데 인도가 5위죠. 자, 우리나라가 14위에 안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25년이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인도는 생각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있고 바로 밑에 있는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 역시 느리게 달리고 있고 인도 위에 있는 독일, 일본도 느리게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뒤집힐까요? 2030년이 되면 GDP 규모가 바뀌죠. 미국이 역시 1위, 중국이 2위지만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조금 좁혀지죠. 왜냐하면 미국은 2, 3%대로 성장하고 중국은 4, 5%로 성장하니까 성장률의 차이인 거예요. 속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인도가 3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합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 유로피언 국가들은 거의 제자리 성장하는데 인도는 6, 7% 성장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뭐 안타깝게도 한국의 GDP 규모는 한 단계 순위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주목할 점입니다. 여기서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중국까지 합하면 이 브릭스 국가의 도약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되겠고요. 바짝 따라잡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한국 바로 밑에 와 있는데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그 밖에 아시아 신흥국들의 굉장히 강한 성장 도약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이게 바로 IMF가 본 5년 후 미래 주요국들의 모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IMF가 바라본 5년 후 미래 교육구조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세계 GDP에서 교육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든다. 그 줄어드는 현상을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지경학적 분절화라고 설명드렸죠. 바로 그런 겁니다. 빨강색 선을 보셔도 좋고 검정색 선을 보셔도 좋아요. 세계 주요국들의 GDP 대비 교육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거나 또 세계뿐만 아니라 중국도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교육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 아닌 내수 중심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가 보호무역주의를 가지고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 중심으로 성장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도 있겠죠. 또 한편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주목하고 계신 경상수지라는 것을 관점으로 봤을 때 보시면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이라든가 위에 있는 유로피언 국가들이나 일본 마찬가지 경상수지 흑자 구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은 수입하고 소비국이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25년 관세전쟁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이 줄어든다. 그만큼 다른 나라들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든다.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GDP에서 교육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쪼그라들고 그게 세계 경제를 저성장 고착화하게 만드는 요인인 것이다. 이렇게 IMF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그만큼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둔화되겠죠. 물가 상승률이 이미 22년 중반쯤에 정점을 찍고 24년, 25년 물가 상승률이 상당 수준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로피언 국가, 많은 국가들에게는 이미 자국이 생각하고 있는 적정 물가 수준, 목표 물가 수준에 안착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많은 국가들은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것이죠. 22년, 3년 동안 너무나 높은 물가를 만나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었다면 그리고 24년, 5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거의 2% 목표 수치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래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IMF가 본 5년 후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썸션, 전제가 깔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가격이나 또 식료품 가격들이 다 기존보다 떨어진다, 우하향한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되니까 생산 가동이 위축되니까 에너지 수요도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가격 레벨이 떨어진다. 이게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6년, 27년, 28년 그런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통화정책 기조도 바뀔 수 있겠죠. 세계 각국은 통화정책 기조 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높였던 24년 중반까지 끌어올렸었던 높은 금리의 레벨에서 점진적으로 미국도 유럽도 끌어내리는 이런 양상이 전개될 것이고, 그리고 27년 정도 혹은 28년 정도 되면 미국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란 중립금리의 레벨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가정할 수 있겠고, 일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미 24, 25 계속 고민을 했죠. 금리 인상 언제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25년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목표하고 있는 일본의 기준금리가 뭐 1에서 1.5% 사이가 되니까 그 정도의 레벨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통화정책 기조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가 축소되긴 하나 역전되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엔캐리 청산 공포감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좁혀질 때마다. 그러나 엔캐리 청산 절차가 대대적으로 일어날 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우리가 조망해 볼 수 있겠다. 자, 이제 IMF의 단기 경제 전망, 그리고 5년 후 미래라는 장기 경제 전망, 이코노믹 아웃룩을 확인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들 텐데, 그 중에 큰 틀에서 우리의 대응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부지런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성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위에 있는 그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자켓까지 걷어붙이고 팔 접어 올리고 열심히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람도 세 번째 사람보다 더 보폭이 넓고 기울기가 구부러져 있는 만큼 열심히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살살살살 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먼저 가고 있는 겁니까? 앞에 무슨 작업을 한 겁니까? 칼을 가지고 이 정육각면을 원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뭐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 어떻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아요. 나도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공부하는가?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면 그 공부하는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관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성과가 잘 안 난다. 그러면 그 방법을 재점검하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뭐 재테크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여러 일의 영역에서도 어떤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때 지금까지 방식과는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도, 한국 경제도 과거는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어요. 그런 시대가 맞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하기보다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고민을 또 해야 될 것이고, 세계 경제가 이렇게 다극화되고 분절화되기 때문에 기존의 미중에만 전적으로 의존했었던 그런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서 다변화하는 전략도 적극적으로 세워야 될 것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과거에는 저성장 국가였는데 고성장하는 국가거나 앞으로도 고성장하는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질 국가, 그런 국가를 중심으로 신시장을 개척하거나 하는 경제정책 방향도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단기, 장기 미래를 좀 들여다보시고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 보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경제 전망서도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25년 말 26년 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될까를 생각하는데, 이 책이 여러분 손 위에 올라가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 이렇게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10월 14일 밤 10시죠. 한국 시간 기준
방금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IMF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총 4번 발행하는데 1월, 4월, 7월, 10월. 그러니까 마지막 경제전망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IMF가 4번의 세계 경제나 주요국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마지막 경고를 던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고서에서 전달하는 주된 메시지를 여러분께 요약적으로 정리하고 세계 경제의 거시경제적인 흐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구체적인 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굉장히 긴 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즉시 분석이 아닌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에서 별도로 다음 주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즉시 분석하겠습니다. IMF 총재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세계 경제가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괜찮다. 그러니까 종전에 우려했던 수준은 25년 7월 기준인데 한 분기,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좀 다소 낫다. 관세 정책이 그때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 세계 주요국들이 나름의 돌파구를 찾아나간다. 그러나 아직 그 관세의 영향을 예단하긴 이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관세의 영향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지금의 이 닷컴 버블이 언제든지 조정될 수도 있다. 이 IMF 총재 표현으로는 이 자산가치 평가를 해보면 2025년 지금 정확히 25년 전이니까 2000년 당시에 닷컴 버블 사태 때와 매우 유사하다. 실물 경제는 매우 부진한데 실물 경제는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데 주식시장만 자산시장만 굉장히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만약에 관세 영향이라든가 그 밖에 지정학적 불안 이런 것들이 작용할 시에 경제에 또 쇼크를 줄 수 있고 이게 조정이 있게 된다면 상당한 경제 성장의 둔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 베이스는 뭐예요? 우려했던 것보다는 낫다.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하나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는 것처럼 25년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했어요. 종전 25년 7월 당시의 전망치가 3.0%였으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낫다. 3.2%로 전망한 겁니다. 자, 하나는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수정된 결과 흐름이 어떤지를 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수정된 것은 종전 3개월 전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그나마 세계 경제가 흐름이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보세요. 3.6, 3.5, 3.3, 3.2, 3.1 점진적으로 성장 둔화가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라는 전망인 겁니다. 제가 IMF의 전망치만 보여드리면 균형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OECD와 월드뱅크의 전망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죠. 같이 공유해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발간됐었던 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결과적으로 3.5, 3.4, 3.3, 3.2, 2.9%로 성장 둔화가 있다라는 전망은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하죠. 또 역시 월드뱅크의 전망에 기대어서 보더라도 6.2, 3.3, 2.8, 2.8, 2.3, 2.4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전망 역시 유사합니다. 이 세계 3대 국제기구의 전망을 고루 들여다보아도 세계 경제가 성장 둔화 국면에 있구나.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도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이런 모습들이 성장 둔화, 저성장 혹은 저성장 고착화인 것이지 경제 위기와는 다르다. 이 부분은 좀 명확히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 그래프를 자주 보여드리죠.
역시 또 한번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립니다. 이 1980년 오일 쇼크에 따른 경제 위기, IMF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팬데믹 경제 위기. 우리는 이 4번에 걸친 경제 위기를 겪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이 경제 위기냐? 경제 위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다른 채널에 제가 출연해서 영상을 제가 콜라보로 출연을 하고 나면 해당 채널에서 제가 출연한 영상의 썸네일을 자의적으로 만들죠. 근데 어쩌면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표현했을지 몰라요. 썸네일 상에.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은 단언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이래로 내년 경제를 전망할 때 경제 위기라고 전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가져가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저는 경제 위기 아닙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드려왔죠.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둔화, 저성장 고착화에 놓여 있다. 너무나 오랫동안 과거의 평년 성장률로 회귀되지 못할 만큼 저성장 국면에 빠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이다. 이 저성장 고착화라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망하고 있는 이유는 IMF뿐만 아니라 OECD와 월드뱅크 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를 전망하고 있어요. 모든 국제기구가 이 공통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역시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경제 상황을 진단할 때 저성장 고착화구나.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IMF와 OECD의 GDP 추계 방법은 구매력 평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GDP를 산정하는데 월드뱅크는 시장 환율 기준으로 GDP를 추계합니다. 그 GDP 추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IMF 성장률과 OECD 성장률을 비교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월드뱅크 성장률과 비교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OECD는 25년 올해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IMF도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매한 가지입니다. 다만 이 성장률의 레벨을 월드뱅크와 비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아직까지도 여러 기사들을 보면 지난 월드뱅크 전망치가 2.3%였는데 IMF의 전망치는 이번에 3.2%로 훨씬 개선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혀 잘못된 기사인 겁니다. 그거는 9분의 4 식사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건 다 실물 경제예요. 실물 경제는 기업 실적, 한 나라의 GDP 혹은 수출액, 소비 규모, 혹은 여러분들의 가계 경제, 이런 게 실물 경제.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IMF 총재가 경고했었던 것은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라고 했었던 이것은 자산 시장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구분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마 제가 1000번 이상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요 보여드린 지가 6년 됐어요. 자, 월스트리트과 메인스트리트 간의 갭이 벌어진다.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 메인스트리트, 실물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월급이 쪼그라들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게 말 그대로의 실물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 실물 경제적 어려움과 달리 주가는 상승하죠. 부동산 가격 상승하죠. 금 가격 상승하죠.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죠.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자본시장은 다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는 자산시장을 뜻하고 메인스트리트는 실물경제를 뜻하는데 그 두 가지를 따로 봤으면 좋겠다. 메인스트리트는 굉장히 어렵다. 저성장 고착화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월스트리트는 왜 이렇게 everything rally인가? everything 역대급 최고치를 기록하는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메인스트리트이 어려우니까, 실물경제가 어려우니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어디로 또 집중되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자본시장, 자산시장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물 경제는 제가 GDP 통계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GDP 통계는 다른 말로 GDP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규모의 문제예요. 실물 경제는 뭐라고요? 규모의 문제라고요. 월급액, 소비 규모, 수출 규모, 그죠? 규모의 문제,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나 줄어드나. 근데 월스트리트의 논의는 가격의 논리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가격이 오르냐 떨어지냐. 그럼 가격은 무엇에 의해 결정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돈의 이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26년 제 경제전망서를 보시면 첫 번째, 지경학적 분절화의 시대라고 강조했어요. 지경학적 분절화, 지경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서 금으로의 돈의 이동이 좀 상당 부분 일어나요. 또 역시 유동성 파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유례없는 에브리띵 랠리를 만드는 겁니다. 금리 인하와 확장적 재정 정책, 추가적인 정부 부채를 늘려나가면서까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으로서 확장 재정을 펼치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24년 중반을 기점으로 세계 경제는 피벗의 시대에 놓인다. 이런 말씀도 계속 드렸죠. 피벗의 시대인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캐나다도, 한국도, 유로존도, 스웨덴도 가장 높았던 금리의 레벨에서 낮은 금리를 향해 내려갑니다. 이 낮은 금리는 굳이 따지면 중립금리를 찾아간다. 스위스는 제로금리를 도입했고 이번 9월 들어서 스웨덴도 추가금리 인하 단행하고 캐나다도 추가금리 인하 단행하고 역시 미국도 추가금리 인하 단행할 것으로 여러분 예견하고 계시죠? 이게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우리는 진단하기 때문에 왜? 실물 경제가 어려우니까. 실물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물가 상승률도 떨어져요, 지금. 그런 모습인 겁니다. 국제 유가도 떨어지고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동성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면 M1과 M2를 봐야 돼요. 특히 M2를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이 폭발하던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로 너무나 어려웠지만 이때 자본시장이 소위 계속 고공행진했잖아요. 그리고 22년, 23년 유동성이 다시 수축되죠. 이 수축되는 구간, 보십시오. 이 수축되는 구간 동안 주가가 떨어지죠. 22년. 그래서 22년 전망할 때는 주식 투자하는 애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25년, 6년은 어떠냐? 유동성 장세다. 다시 유동성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계속 유동성 파티를 진행하시면 된다. 그 눈덩이를 굴리셔야 된다. 다만 한 번씩 조정이 올 수 있는데 그 조정이 올 때마다 추가 매수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거죠. 그래서 에브리띵 랠리가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큰 틀에서 금 가격이 오르고 주가가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나머지 자산을 더 많은 돈을 주고 바꾸는 개념이다. 자료 보시면 금 가격 치솟았죠? 주가 치솟죠? 집값 오르죠? 떨어지는 게 뭐예요? 달러의 구매력만 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자산이 다 오르니까 말이죠. 근데 물론 다 오른다고 해서 금값이 유독 더 높게 상승한 거 아닙니까? 이 차이가 뭘까요? 굳이 따지면. 다 같이 올랐는데 S&P와 골드, 금값이 같이 올랐는데 금값이 더 치솟았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이게 바로 지경학적 불안인 거죠. 지경학적 분절화, 전쟁을 비롯한, 관세 전쟁을 비롯한 지경학적 불안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돈이 쏠리긴 쏠리는데 유독 금으로도 쏠렸던 거고 주식시장으로도 일부 쏠렸던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물경제,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는 실물경제 진단이에요. 실물경제와 자본시장, 자산시장을 구분하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눈을 더 많이 확보하실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제 나머지는요.
몇몇 주요국들, 미국, 중국, 한국 경제 어떻게 전망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경제도요. 굉장히 재밌게도 지난 7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10월에 전망한 게 조금씩 상향 조정해요. 1.9에서 2.0으로 상향 조정해요. 2.0에서 1.1%로 상향 조정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25, 26년 다 상향 조정하죠. 다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25년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그런데 26년을 상향 조정했다는 것은 많이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그냥 같다. 26년 GDP 규모가 같다라고 가정한다면 25년 GDP 규모가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지니까, 그러면 25년 GDP 대비 26년의 성장률은 반대로 떨어지기 마련인데, 떨어지는 게 보통인데 오히려 26년을 상향 조정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뭐 나름의 견조한 흐름을 유지한다라고 전망합니다. 역시 중국 경제도 보세요. 25년, 26년 성장률 전망치를 아예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신 것처럼 5.4, 5.0, 4.8, 4.2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뭐 굳이 따지면 큰 틀에서 미국 경제도 23년, 24년, 25, 26년 큰 틀에서 저성장 고착화되는 그 흐름을 기여하는 건 맞죠. 미국 경제도 중국 경제, G2 국가 다.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를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올해 25년 경제 성장률을 0.8에서 0.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럼 상향 조정했는데 26년 경제 성장률은 1.8%로 유지입니다. 그만큼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관세 전쟁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구나라는 진단이 가능해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0.8, 0.9% 성장률, 이 성장률의 의미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보여드리는 장기 성장률인데요. 우리 한국 경제가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를 만난 게 4번이에요. 오일 쇼크 충격, IMF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팬데믹 경제 위기. 근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인데 25년 성장률이 0.9%니까 경제 위기는 아닌데 정말 가혹하게 어려운 경제구나. 최근 들어서 성장률이 유독 더 둔화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아도 한때 14.9% 성장했던 한국 경제가 어느새 뭐 제로 성장으로 내려왔구나.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맞죠. 그런데 26년 경제 성장률은 0.9에서 1.8%로 성장률이 2배로 올라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기저효과인 거죠. 25년 GDP 규모가 너무나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그냥 사실 평타만 해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치 20년 역성장했고 21년 4.6% 성장한 것이 바로 그 기저효과가 반영된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기저효과가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6년 경제가 고작 2%가 채 안 되네? 그만큼 우리 한국 경제도 저성장 고착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요약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중심으로 지금 IMF가 보고서를 발표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수백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 담겨있는 더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다시 한번 간추려서 다음 주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그래서 세계 경제를 바로 조망하시고 그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 오늘 부디 실물 경제적인 성장 둔화와 자본시장의 랠리를 구분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바로 경제 전망인 것이고, 여러분들은 혹여나 주식 전망을 기대하고 부동산 전망을 기대하고, 왜냐면 나의 경제는 주식이에요. 나의 경제는 부동산이에요. 나의 경제는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지금 IMF가 논하는, 제가 주로 제 경제 전망서에서 논하는 그 경제 전망은 실물 경제의 흐름입니다. 실물 경제의 흐름을 이런 전망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실물 경제의 흐름과 함께 또 여러 유동성 장치나 재정 정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되어서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아,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26년 경제전망서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추천 의견 드리고, 꼭 이 책을 보시면서 26년에는 이런 흐름이겠구나, 큰 틀에서 이런 흐름임을 내가 조망해보고 그것에 맞게 나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가지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세계 경제를 들여다보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 드리겠습니다. IMF 총재가 표현한 닷컴 버블 사태와 유사하다라는 이 표현하에서 어떤 종류의 트리거가 발생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예를 들어서 미중 간에 굉장히 격렬한 무역 갈등 혹은 이런 것들, 지경학적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트리거가 되어서 자본시장이 크게 조정될 수는 있다. 그 부분은 IMF 총재의 진단이고, 그 부분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실물 경기를 판단하고 그런 조정이 올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